숨도 못 쉴 정도로 기침을 하다 보니까 기침하다 토하게 돼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산소연계TV의 미니아빠 신이아빠입니다. 이제 2023년이 다 끝나가는데 올해를 좀 되돌이켜보면 정말 1년 내내 아이들과 감기와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호흡기 감염과의 전쟁을 치렀고 네. 지금 아무래도 수학과 대란인데 아기들이 감기도 자주 걸리면서 오픈런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하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최근에 뉴스에서 또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죠. 네. 그런데 그 영상에 또 어떤 분들은 왜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네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아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공포심을 갖지 말자는 얘기였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보충 영상을 찍고자 이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올 겨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호흡기 질환들이 평소에 그렇게 막 유행하지 않던 것들도 다 같이 한꺼번에 유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의사들끼리는 그 호흡기 감염의 춘추 전국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막 다 나와요.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기도 가면 감기 그리고 기관지염, 폐렴까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잘 유발하는 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보통 시즌을 타거든요. 맞아요. 올해는 진짜 중구난방으로 동시에 막 나오고 어떤 건 또 나와야 되는 시즌 놓쳐서 안 나오고 맞아요. 늦게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질환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인플루엔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간간이 백일의 소식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왠지 법정 감염병 하면은 엄청 큰 감염병 같이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거기 그 단어에서 공포심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 이유가 코로나19 사태 때 이게 법정 감염병이 됐기 때문에 뭐 다 막 격리시켜놔야 되고 막 무조건 검사 받으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정 감염병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법정 감염병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감염병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급부터 4급까지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2급과 4급이에요. 어떤 병들을 2급으로 나눠놨냐면 전파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환자가 발견되면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 병. 이게 2급 법정 감염병이고 코로나19 때 우리가 다 검사하고 막 확진자들 통계 올라가고 격리를 했던 게 코로나19가 2급 법정 감염병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4급 법정 감염병은 모든 확진자를 신고하지 않아요. 표본 감시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나오면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격리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2급 법정 감염병이어서 걸리면 격리를 했다가 지금 4급으로 내려가가지고 격리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2급과 4급 두 가지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루엔자예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시즌이기도 하고 이게 환자가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은데 사실 뉴스에서 그만큼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아마 1년 내내 독감이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변이도 좀 많이 생겼을 것 같고 그나마 그 고생한 게 예방접종 덕분에 덜 고생한 걸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일단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독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직도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감기는 감기고 독감은 독감이에요. 감기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뭐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독감은 열이 많이 나고 고열 그리고 근육통 그다음에 몸살 기운 이런 증상들이 되게 감기랑은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보통 이제 감기 증상도 나타나긴 하죠. 뭐 주의해야 될 건 독감은 합병증이 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좀 하는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합병증이 2세 미만, 특히 6개월 미만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합병증이 크게 생길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들, 임산부 분들도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는 4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의무는 아니에요. 이 인플루엔자는 침과 가래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복기는 평균 한 2일 정도. 짧으니까 빨리빨리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걸린 사람은 한 평균 5일 정도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고령자일수록 이 전파 기간 한 10일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렸을 때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좀 접촉을 피하는 거는 5일에서 10일 사이로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항상 마스크 쓰고 있었고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따로 쓰고 열이 떨어지고 한 이틀 정도까지는 그렇게 계속 조심을 했더니 이거 전파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게 인플루엔자 치료약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는데 둘 다 효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먹는 약은 오셀타미비르라고 해서 이 성분으로 된 약이 가장 유명하고요.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타미플루. 맞아요. 이 먹는 약은 좋은 게 급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약 처방을 하면 급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처방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을 복용하면 5일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타미플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독감 증상 중에 구역 구토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생기는데 오셀타미비르를 먹었을 때 이 약의 부작용도 구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토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 약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5일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좀 힘든 점입니다. 반면에 주사약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페라미비르라는 약이 개발되어 있고 이건 비급여로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쌉니다. 대신에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돼서 장점인 것 같고 아이들도 투약 가능하죠? 네, 아이들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산부분들은 어떤 약을 복용할 수 있나요? 임산부분들은 아직 주사 항바이러스제는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않았어요. 뭐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안전이 확립된 건 아니어서 타미플루 먹는 항바이러스제는 안전성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셨으면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교과서에는 심지어 노출이 돼서 예방적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들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많기 전에 증상이 생기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인플루엔자는 또 바로 예방접종이 있죠. 10월에서 12월이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생후 6개월 이상 어린 아이들도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처음 접종할 때는 2번 맞잖아요. 네, 이게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 아이들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맞았거나 태어나서 딱 한 번만 맞아본 친구들은 그 해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면역력이 획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분들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이 무료 접종 기간이 가장 깁니다. 10월부터 4월 정도까지 1년 중에 절반이죠. 만약에 내가 아직 안 맞았다 근데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이 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백신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이 백신에 들어있는 성분의 주사를 맞았는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었다 그런 적이 있는 분들은 맞으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계란 알레르기 있으면 맞지 마라 라고 했어요. 옛날 인플루엔자 백신은 계란에다가 많이 키웠거든요. 요즘은 세포배양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만든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 자체는 금기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접종하러 가셔서 안전한 약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새 핫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죠? 이게 중국에서 이번에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이슈가 됐고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심하게 나오는데 학령기 그리고 젊은 성인들한테 좀 심하게 폐렴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령기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파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고 학교 등교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옛날 코로나19 트라우마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건데 마이코플라즈마가 4급 법정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격리 의무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의심이 된다고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가벼운 감기 기운 정도로 오기는 하는데 특징이 콧물 코막힘 같은 증상보다는 폐렴이잖아요. 기침 가래가 많아요. 어린아이들보다는 학령기 아이들이나 젊은 성인들한테서 좀 더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입원할 필요는 없고 통원 치료하면서 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하게 오는 경우에는 폐렴 심하면 이제 폐에 물차기도 하고 여기 임파선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럼 폐외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주기가 되게 긴 것 같아요. 이게 4년에서 7년 사이로 유행을 하거든요. 지금 유행하는 커브를 봐도 작년보다야 환자가 많긴 하지만 예전에 유행할 때랑 비교하면 뭐 그렇게 더 많이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 질환이 짜증나는 게
잠복기가 길어요. 한 2, 3주. 이게 감염 후 무증상 복용 기간도 한 4개월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균을 막 모르는 사이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마스크를 쓴다? 그래도 늦었을 수도 있고 기침이 끝나서 마스크를 벗었다? 그래도 아직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라 맞아요. 치료제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낯선 질환이긴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질환이고 그래서 치료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19처럼 막 너무 공포심까지 줘가면서 조심하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폐렴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하면 폐렴 치료도 잘 된다 이런 연구결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뭐 2중, 3중의 약의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대부분은 또 먹는 약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게 내성균이 생긴 원인들은 정해진 용법대로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일주일 먹어야 되는 건데 한 3, 4일 먹으니까 증상이 좋아졌어. 그래서 끊어버려요. 네. 마음대로. 그러면은 몸속에 남아있는 조금의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그 다음에 내성균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꼭 정해진 용법대로 다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조금 낯선 감염병 중에 하나, 네. 백일해라고. 이게 올해 이제 경남 지역에서 주로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광주 광역시 쪽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병이에요. 이 병이 왜냐면 소아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질환 중에 전염성이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 산부인과에서도 중요한 감염병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임신했을 때 산모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그 예방 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 중에 한 명 걸리잖아요. 그 가족원 중에 80% 이상은 무조건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나 1세 미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사망률이 또 높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법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네. 이거는 발견되면 24시간 이내에 의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격리도 해야 되네요. 네, 격리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보르데텔라 펄투시스라는 백일의 균에 의한 세균성 질환인데요. 질병이 지긋지긋해 이것도. 맞아요. 엄청 오래가요.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잠복기가 있고요. 그리고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가벼운 감기 같아요. 가벼운 감기 같아도 이게 백일인지 그냥 감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기 때 전염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 2주 시기가 2주 말쯤 되면 특징적인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심하게 하냐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숨이 너무 차니까 하다가 뒤에 숨을 들이키기 시작됩니다. 이 특징적인 기침을 후핑 커프라고 하고 이 기간이 꽤 길죠. 거의 막 3, 4주. 숨도 못 쉴 정도로 기침을 하다 보니까 이 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침하다 토하게 돼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침을 심하게 하는 시기가 지나가면 기침이 조금 좋아지고 또 한 1, 2주 정도는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치료가 마땅치 않을 때는 100일 정도까지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백일해 라고 부르는 질환이었어요. 네. 그래도 이것도 세균 감염이니까 똑같이 항생제 사용하겠네요.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아까 마이코플라즈마에서 사용했던 마크롤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격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항생제를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격리 기간이 달라요. 5일 동안 항생제를 잘 먹으면 격리가 해주게 됩니다. 항생제를 안 먹으면 3주 이상. 그거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단이 되면 무조건 약을 줄 거기 때문에 약을 잘만 복용하신다면 격리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게 집에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방접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탭, Tdep 맞아요. 이런 백신에 들어있거든요. D, T, P 이 알파벳이 들어간 예방접종들이 이 중에서 P가 펄투시스, 백일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들어간 알파벳이 있는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그 신생아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부터 맞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태어나서 2개월까지 이때 이제 항체가 생길 수 없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했을 때 27주에서 36주 사이 매번 임신할 때마다 접종을 해가지고 그 항체를 혈관을 통해서 태아한테 전해줘서 그 태어났을 때 2개월 동안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려고 임산부 분들에게 접종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에 이렇게 3번 맞고요. 15에서 18개월에 한 번 맞고 만 4에서 6세 맞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D탭을 맞아요. 만 7세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T탭을 맞습니다. 네. 결국 6개월 미만 아이들이 백일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정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무조건 이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좀 법정 감염병들 중에서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요즘 호흡기 감염병들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가장 흔한 감기 바이러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라이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라는 애가 있어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 리노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이게 유행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아직은 아이고. 다행히도 아직 안 나왔어요. 뒤늦게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뭐 심장병이 있거나 미숙아 출신의 아이들은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을 벗어나서 이게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져서 이게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중증 질환이 돼서 개인적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겨울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 RSV 감염 때문에 병실을 오버베드로 아이들 꽉 채워서 호흡기 중환자실처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유행을 할 수 있어요. 신생아들도. 네. 지금 이게 올해 유행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상하게 때 아닌 때에 유행을 해서 많은 혼선을 일으킬 것인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 겸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호흡기 감염 5대 예방 수치 네. 이걸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이거 되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첫째, 기침 예절.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손수건이나 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둘째, 올바른 손 씻기. 비누로 손 잘 닦고 비누로 손을 닦을 수 없을 때에는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네. 손을 잘 소독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얼굴을 얼굴 만지지 만지지 마라. 않기. 네, 이것도 많은 분들 까먹으셨을 거예요. 넷째는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이건 겨울이라 좀 힘들 수 힘들긴 있는데 하지만 의식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해서 적절하게 진료받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마스크 잘 쓰기. 네. 그걸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 건강하게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아기들은 특히 어릴수록 몸에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산소의 양이 적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크룹이라는 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슈가 된 이유는 많은 언론사에서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가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5살밖에 되지 않은 정욱이라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는 서울에서 크룹이라는 병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많은 뉴스와 언론사에서 소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됐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짧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룹이라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왜 병원에 가기 힘든가, 특히 응급실에 가기 힘든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제 분량은 되게 짧게 나갔지만 제작진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특히 이 크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송에서 크룹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어떤 질환인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도 크룹에 걸렸었는데 응급실 가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제대로 가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연락들을 받고 나니까 크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호흡곤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룹이라는 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병원에 빨리빨리 가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렴이라든지 모세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호흡곤란을 보일 때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영상의 내용이 단지 크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호흡곤란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크룹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되는데, 크룹이라는 병은 우리나라 말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질환이에요. 후두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숨쉬는 기도 중에 가장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표시된 부분인데 주로 이 성대 부분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후두라는 곳이 염증 때문에 갑자기 막히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이 질환은 주로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대는 생후 6개월에서 만 3세까지예요. 여러 가지 감기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아이들을 공격할 때 이 후두 부분이 부으면서 기도가 좁아지면 크룹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돌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겨울철에 원래 많이 도는 RSV,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크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올해 감기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감기 환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이러스들이 지금 계절과 상관없이 모두들 아이들에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들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내시경으로 우리 목의 기도를 봤을 때 성대 부분을 본 그림인데요. 위쪽은 정상 성대 모습이에요. 원래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성대나 아니면 그 주변, 아니면 성대보다 안쪽이 붓게 되면 기도 자체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룹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크룹은 보통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보다는 호감기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2, 3일 있다가 크룹의 특징적인 증상 3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3가지는 모두 후두가 부으면서 목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오는 증상들인데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컹컹거리는 기침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콜록콜록 기침보다는 목이 조금 더 좁아지는 기침을 말합니다. 이 소리를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개가 짖는 소리, 물개가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barking cough라고 하는데, 기도가 좁아지면서 목이 답답한 기침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 숨길이 좁아져 있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걸 협착음이라고 부르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협착음도 크룹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앞에서 성대 부분도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소리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컹컹거리는 기침,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협착음, 그리고 쉰 목소리가 크룹의 3대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크룹은 보통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고요. 일주일 안에는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룹 환자 중에 20%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중증 질환으로 진행을 해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크룹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의료진과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는 병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되는 병이긴 합니다. 이 크룹이라는 병의 치료는 결국은 목에 있는 붓기를 깔아앉혀서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염증을 깔아앉히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 치료가 되고요. 거기에 호흡기 치료도 더할 수 있고, 그리고 열도 나고 목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해열 진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주로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고요. 만약에 환자의 상태가 매우 중해지면서 중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기관삭감까지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크룹 환자 중에 20%의 환자만 입원한다는 얘기는 80%의 환자는 집에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에서 어떤 걸 신경 써줘야 되냐면요. 일단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먹어야겠죠. 그 약 중에는 스테로이드 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호흡기 치료기, 네뷸라이저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네뷸라이저 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뷸라이저 치료, 호흡기 치료를 집에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수분 섭취, 탈수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호흡 질환이 있는 경우에 숨을 많이 헐떡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수분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가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어떤 분들은 욕실에 목욕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막 틀어가지고 증기를 내서 아이들을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분한 가습을 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크룹에 걸린 아이들은 누워있을 때 숨쉬기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앉아있을 때 숨쉬기 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집에 가면 누워있는 것보다는 편하게 앉아있도록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결국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거나, 아니면 낮에 소아과를 다녀와서 크룹을 진단받았는데 밤이 됐을 때 어떨 때 응급실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 이걸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아이들이 숨 쉴 때 협착음이 나타나는 거는 막 놀 때는 정상적일 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편하게 쉬고 있을 때도 숨을 들이마실 때 숨소리가 좁아져 있는 협착음이 들린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못한다, 이 정도로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하면 이때도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컨디션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보일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 호흡곤란이 어떤 증상으로 보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아이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인들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얼굴부터 보면 굉장히 표정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도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술이나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숨 쉬는 양상을 보았을 때도 호흡곤란이 있는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숨을 쉬는 모양이 있어요. 일단은 코를 조금 벌렁벌렁 거리기도 하고 숨을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서 쉬기 때문에 이 목 쪽이나 갈비뼈가 드러나도록 숨을 쉬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신생아처럼 복식 호흡을 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기억하세요. 자료화면 보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모습이 정말 딱 그려지시죠?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요, 얼굴 표정은 되게 안 좋고 피부는 창백해지고 심한 경우 청색증이 나타나는데 숨을 쉴 때 코를 벌렁거리기도 하고 갈비뼈와 목 밑이 들어가도록 힘주면서 숨을 쉬고 그리고 배가 들썩들썩거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호흡곤란이 있는 증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화면은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고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가 안정시에 숨을 쉬는데도 울 때처럼 막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라고 하면 아이가 벌써 호흡곤란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빨리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의료진이 아닌 분들이 직접 관찰하면서 파악하시긴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요. 이 분류법은 NYHA 분류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신부전 환자들이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분류예요. 하지만 이 분류법이 모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의 그 정도를 가늠하기 편한 분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와 봤어요. 1단계는 숨 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거나 쉬거나 할 때 모두 숨쉬기 편한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좀 격한 신체 활동, 예를 들면 계단이나 언덕을 오른다, 이런 신체 활동을 할 때 숨이 차고 평상시에 평지 정도 걷는 거는 숨차지 않는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아주 가벼운 신체 활동,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쉴 때만 조금 편안하다, 이게 3단계고요. 그리고 4단계는 쉴 때도 숨이 찬다, 이게 4단계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호흡곤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까지 잘하는 건 1단계고요. 조금만 뛰면서 놀아도 숨이 차가지고 얌전히 논다, 이건 2단계겠고, 노는 것 자체를 하기 힘들어서 가만히 쉬고 있다, 이건 3단계. 그리고 가만히 쉬고 있는 도중에도 숨이 차고 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한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2단계일 때 병원에서 진료를 빨리 보는 거고요. 3단계, 4단계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아기들은 특히 어릴수록 몸에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산소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몇 시간 정도는 버틸 만한 호흡곤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기들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아이 데리고 응급실 한번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미달된 사태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력이 없어서 아무리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소아과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요. 3-4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한번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이가 급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가려고 해도 빨리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많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심해졌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 차로 병원 가시지 마시고요. 119를 꼭 부르세요.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을 뺑뺑이 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요즘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빨리 배정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의 경우는 산소 치료라도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구급대원분들이 미리 응급실에 막 연락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반 진료처럼 대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생실에 들어가서 얼른 응급적인 진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반 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을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중환자실 케어까지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주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정말 심한 경우 반드시 구급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곤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마음 아픈 사건이 생기면서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크룹과 호흡곤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면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소아과 전문의인 저도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본업에 임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영상에서 전해드리고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정욱이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예상 댓글, 열 나는데 냅두라는 거냐? 그쵸. 안녕하세요, 삼성교TV의 미니 아빠 신이 아빠입니다. 요새 여름인데도 애들 왜 이렇게 감기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열나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 슌이 어린이집에는 독감 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도 계절과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 감기나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름이라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열날 만한 요인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이 열날 때 해열제 먹으면 이게 또 많이 먹으면은 저체온 오지 않냐. 막 34도. 네,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오해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열제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몸에서 열이 왜 나는지, 해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해열제 때문에 저체온이 오지는 않는 건지 한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열이 나는 작동 원리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감염이 생기면 염증 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 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 E2, PGE2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콕스라는 효소가 만드는 건데요. PGE2가 우리 뇌에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 뇌 중에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의 중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상하부를 딱 자극을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36.5도가 정상 체온이 아니라 39도가 정상 체온이 되게 정상 체온의 기준값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세팅을 바꾸는구나. 네, 세팅을 바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이제 보일러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그 보일러 스위치의 온도 세팅을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만약에 아이들만 지내는 집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딱 틀어놨는데 25도로 이렇게 잘 맞춰놨어요.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처럼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들어와. 25도 더워. 나는 더 낮은 온도가 좋아. 그러면은 그 기준값이 달라지면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의 기준값을 36.5도에서 39도로 바꿔버리면 기존의 36.5도이던 체온이 왜 이렇게 체온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거는 39도가 정상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36.5도는 너무 추운 온도예요. 그래서 열날 때 추운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추위를 느끼게 해서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열을 막 만들어내면서 체온을 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게 열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도부터 열인가요? 일단 열의 정의 자체는 중심 체온으로 38도 이상인데 이 중심 체온이라는 건 우리 내부 장기 쪽 온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체온을 재는 데는 관자놀이나 귀 이런 데잖아요. 우리 몸의 중심 체온보다는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쪽은 38도지만 이마나 이런 데를 재면 37.5도, 37.8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체온계로 쟀을 때 37.8도 이상이면 열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체온 기준을 조금 낮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해열제는 무슨 원리로 열을 낮추나요? PGE2라는 애가 뇌에 작용하는 게 결국 뇌의 세팅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PGE2가 안 만들어지게 하면 되죠. 근데 PGE2를 만드는 게 콕스라는 효소였어요. 그러니까
콕스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해서 PGE2라는 물질이 안 나오고 뇌에 열을 만들라는 신호가 안 가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리인데, 결론적으로 해열제가 우리 몸에 어떤 냉각제여가지고 얼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쿨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세팅값이 잘못된 걸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떨어질 때 뭐가 나요? 땀이 나요. 왜냐면 체온의 정상값이 36.5도로 다시 떨어졌어. 근데 내 체온이 지금 38도, 39도야. 그러면 더운 거죠. 그러니까 더울 때 체온을 낮추는 원리가 땀을 내잖아요. 그래서 땀이 쫙 나면서 몸도 뜨끈해지고 땀이 쫙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해열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뇌의 작용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는다고 저체온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저체온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저체온이 오는 건 해열제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가 열이 날 때 열을 떨어뜨리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노력들 때문에 저체온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찬물로 몸을 막 식히거나 아니면 뭐 선풍기나 에어컨 찬바람 막 세게 하거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몸을 쿨링,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해열제가 만나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다가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런 위험도가 높은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찬바람 쐬거나 해도 우리 몸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는 힘이 세니까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들은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체온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돼서 저체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게 하거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저체온을 유발한다. 그게 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저체온이 왔다. 나는 뭐 미온수 마사지, 뭐 찬물 마사지 안 했는데 근데 해열제만 먹었는데 저체온이 왔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질환이 아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해열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피 속에 세균이 도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환이 폐혈증입니다. 근데 이 폐혈증이 걸리면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저체온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온이 후두둑 떨어져서 막 34도, 35도 이렇게 체온이 낮다. 그러면 열 떨어졌으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줘야지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해열제를 먹어도 저체온의 위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조건 먹으면 될까요, 그냥? 열이 올랐을 때 이 열을 없애려고 하면 저체온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해열제를 먹고 체온이 안 떨어져서 그럼 빨리 찬물도 닦아주고 다른 방법을 막 쓰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온을 기준으로 해열제를 주지 않는다. 단 예외 상황이 있어요. 우리 열성 경련 많이 하는 친구들. 그치. 네, 예전에 열성 경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열 나는 것 자체 때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체온을 열이 안 나게 잘 조절해야 돼서 해열제를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온이 뭐 40도, 41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해열제 당연히 먹어야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는 38도, 39도 선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해열제보다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더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열날 때 탈수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탈수가 해결될 때 열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의 증거가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맞으면 열 잘 떨어지잖아요. 수액만 맞아도 열 떨어지니까. 네, 수분 섭취만 잘 해줘도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1번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체온이 높아진 것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추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런 춥거나 뭐 근육통이 생기거나 이런 열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없애주려고 해열제를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열제를 먹이는 목표가 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힘든 증상을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미온수 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도 많은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온수 마사지 때문에 저체온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최근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미온수 마사지나 뭐 어떤 찬물로 닦아주거나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과가 없고 열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미온수나 찬물로 닦아줬을 때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정상 체온이 38도, 39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36.5도에서 체온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체온을 더 낮춰. 그러면 불을 더 때우겠네. 네, 불을 더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더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 마사지는 꼭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미온수 마사지 애들 되게 힘들어할 때 있어요. 추워. 힘들고 아이도 막 열을 막 힘주다 보면 열 또 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체온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힘든 걸 없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애기한테도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38도, 39도인 애들이 잘 뛰어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약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럼 예상 댓글 열 나는데 냅두라는 거냐? 그렇죠. 근데 계속 뭔가 해주는 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 입원 시켜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 입원해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때 맞춰서 약 먹고 주사 놓고 컨디션이 어떤지 잘 관찰하고 수분 섭취 잘 해주고. 수분 섭취 잘 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전에 저희 경구수행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먹여야 되는 약도 많고 그거를 조금씩 먹여야 되고 그것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수분 섭취 잘하게 해주시고 힘든 거 없는지 잘 봐주시고 하는 간호가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치료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열날 때 보면 우리도 뭐 너무 춥잖아요. 이불을 덮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궁금해. 우리가 열날라 그럴 때 춥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처 방법을 이불 찾는 것보다 춥기 시작하면 해열제를 먹는다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이 춥다는 건 또 힘들다는 거니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춥다는 거는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내볼까?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빨리 약을 먹고 그 시동을 빨리 꺼줘야 열이 더 잘 안 오르고 추운 증상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도 약효가 오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얇은 이불만 한 겹 덮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막 두꺼운 이불, 이 이불 때문에 우리 체온이 막 더 올라가면서 열이 38도 날게 39도, 40도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이불 한 겹만 덮고 그 이불 덮기 전에 약 먹고 이불에 들어간다. 그게 더 중요한 해결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이더라고. 애기들 막 열날 때 안아주면은 이불보다 따뜻하잖아, 내 살이. 맞아. 이걸 안아줘야 되나?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아주거나 약간 몸통을 좀 떨어뜨리고 옆면만 닿게. 네. 나 때문에 체온이 더 올라갈까봐 그런 고민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수분 섭취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맹물 주지 마시고 경구수행, 달달한 경구수행. 맞아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걸 주시면 아이도 기분도 조금 더 나아지고 아기의 회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부정확한 정보를 믿지 말고 해열제를 먹으면 저체온증이 온다더라 약간 이런 허황된 두려움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약을 안 먹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약을 무조건 막 많이 먹어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안 먹는 경우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부정확한 정보보다는 지금 영상 밑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전문가가 네. 알려주는 정보니까 이런 정보를 믿고 처방받은 대로 용법에 알맞게 적절한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소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소아과 의사는 어떤 육아템을 쓰는지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가니까 날씨가 정말 건조하잖아요. 거기다가 난방기구를 때우게 되면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서 피부도 문제고 호흡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되었는데요. 가습기는 너무 여러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고 꼭 육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장단점 분석 이런 것보다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습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가습기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별로 어떤 특징과 장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가습기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가습기를 더욱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의 호흡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 습도는 40%에서 60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떨어지면 우리 피부 거칠거칠해지는 거 바로 느껴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호흡기의 점막들도 촉촉한 상태가 돼야 건강한데 건조한 상태가 되면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습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60%에서 70%를 넘어서는 매우 습한 공기가 되면 우리 여름철처럼 곰팡이가 자라기 쉽기 때문에 너무 높은 습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이건 안에 있는 진동자가 떨리면서 물을 물방울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흩날려주는 형태인데요. 크기가 작은 것들도 나와서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들도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가 있어요. 가열식은 커피포트 끓이는 것처럼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학교 교실에 난로가 있고 물을 끓이면서 가습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가습기와 가열식 가습기를 합쳐서 만든 복합식 가습기라는 게 있어요. 한쪽에는 물을 가열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가열된 물을 초음파로 날려주는 그런 형태의 복합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기화식 가습기가 있는데요. 물을 놔두면 기화를 하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건데, 그냥 물만 떠넣으면은 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터에 흡수되는 물을 날려주면서 표면적을 넓혀서 더 많은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의 가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물방울들이 정말 안전한 건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습기별로 분사되어 나오는 물방울들의 위생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안전한 건 가열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팔팔 끓이는 물에서 나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세균들은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식도 물을 가열해서 날려주기 때문에 가열식처럼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제품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어떤 제품은 40도까지만 올린 물을 초음파로 날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가열식처럼 열로 살균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기화식도 필터를 통해서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잘 걸러진 물만 증발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반면에 초음파 가습기가 옛날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물통에 있는 물을 그대로 날리다 보니까 물에 세균이 있다고 하면 그 세균이 그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세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살균을 하는 자외선이 나오는 UV 램프가 달린 가습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습기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물을 넣을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실 텐데요. 이게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수기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이걸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돗물의 특징은 잔류염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잔류염소가 해주는 역할이 그 안에서 세균이 자라는 걸 억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러가지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기 물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순수한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물통에 담겨 있다면 세균 걱정이 덜한 것은 수돗물이 되겠죠. 그래서 살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가습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 걱정이 없는 가습기들은 깨끗한 물 아니면 정수기 물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수기 물을 쓰라는 거는 미네랄들 때문인데요. 특히 칼슘 같은 경우는 물때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연구들에서 수돗물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가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을 때 폐에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요. 화이트 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균 걱정이 있는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고요. 왜냐면 화이트 더스트는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세균에 의한 폐의 손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세균 걱정이 없는 가열식이나 자연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용 방법은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어떤 물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고 가시고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제품에 맞는 물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귀찮은 게 바로 세척이잖아요. 살균 능력이 없는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는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살균 능력이 있는 것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닦아주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닦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아이 육아하면서 가습기를 매일매일 닦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간편 세척용 가습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이 닿는 모든 부위와 수증기가 지나가는 모든 통로를 다 세척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세척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선택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습 속도예요. 가습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무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던데, 일단 초음파 가습기는 연기 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는 가습력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초음파 가습기가 들어가 있는 복합식도 가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열식도 제품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요리할 때 습도 확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가열식도 가습 능력은 좋아요. 자연기화식은 필터로 표면적을 넓혀놨지만 가습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습 능력 같은 경우도 제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제품의 사양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습기의 종류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초음파 가습기의 장점은 뛰어난 가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세척해줘야 되고 수돗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용하냐? 개인적으로는 자주 세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차 안같이 작은 부피의 가습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가습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들은요, 장점은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외선 소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세균 걱정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척도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단점은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는 가습력도 괜찮고 세균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뜨거운 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선 사용에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화재 위험성도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사용하면 좋냐?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스팀까지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이 가능한 꽤 넓은 집이거나 공간이 나오는 집에선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방의 온도를 조금 올려줘요. 그래서 우풍이 좀 드는 집에서는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복합식의 경우는 초음파식에서 세균 걱정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열식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열식과 초음파식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줘서 장점까지 합쳐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방에서 쓰기는 적합한 것 같아요. 다만 아이에게 정말 안전하게 가습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품마다 몇 도까지 온도를 올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정말 살균이 된 물이 분무되는 건지 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기화식 같은 경우는 살균 걱정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의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먼지들 같은 게 잘 깔아앉거든요. 그런데 그 필터가 먼지들 같은 이물질을 걸러주고 깨끗한 물만 증발시키기 때문에 공기청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필터가 세척이 되게 힘들고 사용 주기별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유지 비용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기화식 가습기가 보통 조금 비싸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가습 능력이 떨어져서 습도가 확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환기를 자주 시키는 환경에서는 다시 습도를 올려주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살균이나 공기청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기방에 사용하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침실은 밤에 환기를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확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아이 침실에서 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세척을 덜 귀찮아 하시는 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가습기를 쓰고 있냐? 저는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하고 자연기화식 제품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일단 자연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슈니가 자는 침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실에는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수증기가 살균이 잘 되어 있느냐, 그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아이가 만졌을 때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의 가습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가습기들이 사용 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전체의 습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집 곳곳에 가습기를 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로 활동하는 거실과 침실에만 가습기를 두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습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습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 냄비에다 물을 담고 끓이기도 해요. 가열식 가습기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안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제품은 세척이 다 복잡해요. 자연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필터가 일단 여러 가지고 필터마다 닦는 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물로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탄산소나 베이킹소다에 담가서 소독을 하고 헹궈야 돼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을 잘 닦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제품으로 샀더니 닦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건조한 겨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습기를 잘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체내의 수분이 충분해야 건조한 공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맹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습도 센서가 달려있고 일정 습도가 넘어서면 기능이 정지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곰팡이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돼서 특히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의 크기에 맞는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방이나 거실이 굉장히 큰데 가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습이 별로 되질 않겠죠. 그리고 방은 조그만데 가습기를 너무 큰 걸 두면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도배나 장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방울에 세균들이 자라면서 위생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습기는 몇 평형을 위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아이 손에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곳에 둬야겠죠.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나 복합식 가습기를 제외한 가습기들은 가습이 되면서 공기가 차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아이 머리맡에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찬 공기를 아이가 마시게 되는 거라서 호흡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 가습기 물통에 물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로마 오일을 넣고 방향 효과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기계 고장을 유발하거나 세척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살균에 도움이 된다는 세정액을 넣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11년 정도 됐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물통에 넣으면 물이 살균이 된다는 그런 액체를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마트에서 팔았는데 그게 폐로 들어가서 폐의 섬유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15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통에다가 물 이외에 다른 걸 넣지 말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아과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 아빠 입장에서 가습기를 어떻게 골랐는지 가습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집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이모 삼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소형체TV의 슈니 아빠입니다. 저희 슈니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해주었던 음식들이 있어요. 앞으로 영상 몇 개에 걸쳐서 아이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왜 우리 어른들도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날 때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회복을 잘 할 수 있어요. 특히 열 날 때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이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시켜 드릴 메뉴는 계란찜과 생선살 요리인데요. 두 메뉴는 저희 슈니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요리 못하는 아빠들도 만들기 쉬운 계란찜과 생선살 요리, 오늘도 슈니가 자는 동안 조용조용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생선살 반찬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생선과 레몬즙 그리고 생선이 잠길 만큼의 물입니다. 저는 오늘 삼치를 준비했는데요. 비린내가 적게 나는 광어나 삼치 같은 흰살 생선들이 아이들의 첫 생선 반찬 재료로는 아주 적당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용으로 가시까지 모두 제거돼서 소분된 제품들이 잘 나오는데 이용하기가 아주 간편해서 저희도 냉동실에 쟁여놓고 있습니다. 미리 해동시킨 생선살을 찬물에 잘 씻어주었고 씻어주면서 혹시나 남아있을 가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손질이 끝난 생선살을 냄비에 넣어주시고 혹시 남아있는 비린내를 잡아줄 레몬즙도 한 바퀴 돌려주시면 준비 끝입니다. 레몬즙 대신에 레몬을 직접 짜서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제 냄비에 불을 올리시고 생선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끝입니다. 10분 정도 끓여주니 생선살이 완벽히 익었네요. 생선의 크기에 따라 익히는 시간이 다 다르니
집에서 만드실 땐 다 익었는지 이렇게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선살 반찬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계란 2개와 계란과 같은 양의 물, 그리고 집에 있는 채소들입니다. 저는 슈니 반찬용으로 미리 데쳐놓은 브로콜리가 있어서 그걸 준비했고, 파프리카와 양파도 준비했습니다. 이유식 반찬용으로 미리 익혀서 다져놓은 고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넣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계란을 풀어주시는데요. 저는 계란을 풀 때 포크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포크를 사용하면 노른자와 흰자도 잘 깨지거든요. 계란을 잘 푸셨다면 물을 넣어서 섞어 놔주세요. 이제 채소를 아이가 먹기 좋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칼로 다졌지만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다지기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손질을 마친 채소까지 다 넣어주셨다면 계란물과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그릇에 소분해서 찜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찜기에 넣으실 때 이렇게 아이 반찬용 내열 용기에 바로 넣으시면 따로 덜지 않아도 바로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자, 이제 물이 끓는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계란이 잘 익을 때까지 익혀주겠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릇의 크기나 계란의 양에 따라서 익히는 시간은 다 다를 건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서 계란물이 묻어나오는 게 없으면 다 익은 거예요. 저는 오늘 생선살과 계란찜을 약간 오버쿡 될 때까지 푹 익혀주었는데요.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잘 익힌 반찬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땐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익히는데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계란찜까지 완성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요리도 정말 쉬웠죠? 유알못 아빠들도 정말 만들기 쉬운 레시피들이었을 겁니다. 저희 슈니가 이제는 유아식을 먹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음식들은 질감이 모두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이유식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해주기가 매우 좋아요. 큰 덩어리의 재료를 먹기 힘든 아이들은 생선살을 작게 다져주시거나 계란찜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갈거나 아주 작게 다져서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만든 요리들은 평상시에 아이들이 먹기에도 매우 건강하고 몸에 좋은 메뉴니까요. 아이들이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이번 영상이 우리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주면 좋은 음식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소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슈니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해주었던 밥 메뉴를 소개시켜드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요리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닭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름기를 쏙 뺀 닭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면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반찬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감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단백질도 잘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메뉴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오늘 닭백숙을 준비해주면서 남은 육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우리 부모님 야식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잘하는 엄마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유알못 아빠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닭백숙 요리,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간편한 버전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오늘도 슈니가 자는 동안 조용조용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준비한 닭고기는 닭봉입니다. 닭도리탕용으로 손질된 닭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저는 오늘 야식까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닭봉으로 준비했어요. 고기는 미리 물에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들입니다. 대파와 양파, 마늘, 그리고 건대추는 국물의 맛을 내고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고, 당근과 감자는 고기랑 함께 익혀서 반찬으로 같이 내어줄 겁니다. 채소들은 모두 물에 잘 닦아주었고 감자와 당근은 껍질을 벗겨놨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놓은 닭을 끓는 물에 데쳐줄 건데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름기와 잡내가 1차적으로 제거됩니다. 너무 오래 끓일 필요는 없고 겉에만 잘 익으면 건져서 찬물에 한번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끓이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네요. 데친 닭이 식는 동안 채소 손질을 하겠습니다. 대파와 양파, 대추는 국물용이니까 그냥 크게 넣어주시고요. 당근과 감자는 서로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칼 옆면으로 눌러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채소 손질이 끝났다면 이제 닭고기를 한 번 더 손질해 줄 건데요. 기름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닭껍질을 벗겨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가위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껍질을 벗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질된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불을 올려주세요. 감자와 당근이 푹 익을 때까지 익혀주면 고기도 웬만하면 다 익을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삶으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팔팔 끓는 물보다는 끓을랑말랑하는 약한 불에 익히시면 고기를 더 부드럽게 익히실 수 있어요. 물론 압력솥을 이용해서 익히셔도 부드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 끓여줬는데요. 감자와 당근이 아주 부드럽게 잘 익은 걸 보니 닭고기도 잘 익었을 것 같아요. 고기와 감자, 당근을 건져주시고요. 닭고기는 살만 발라서 모아놓을게요. 이렇게 보니 고기가 아주 잘 익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라낸 살코기는 이렇게 육수를 함께 넣어서 보관하시면 촉촉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소금 간만 하면 어른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닭백숙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닭백숙 생각보다 쉽죠? 몇 가지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어도 생각보다 만들기는 쉬웠을 겁니다. 오늘 만든 닭백숙은 아이들이 아프지 않을 때에도 해주기 좋은 반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을 때에도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닭고기와 채소들을 삶고 남은 육수는 버리지 마시고 닭죽을 하실 때 넣으시면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잘 먹는 메뉴가 또 하나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닭고기를 많이 데쳐놨는데 남은 고기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육퇴 후에 먹을 야식을 만들 거니까요. 그 레시피는 쿠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편에도 아이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주면 좋은 세 번째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하나 이유식해요.